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불거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라며 당정 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 소통에 전혀 문제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확답 없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달리던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첫 3선 교육감으로 임기 중 불명예 퇴진하게 됐는데 조 교육감은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아시아에서 나온 첫 판단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 학교에서만 50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치권도 처벌 수위와 범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110일 만에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4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설명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을 8, 9년 늘리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총 19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 김건희 여사 의혹, 최상병 특검법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며 특별히 현 정부의 입장과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두고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의정 갈등에서 촉발된 윤한 갈등설을 부인했는데 당내에서는 묘한 시각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대통령실의 거부로 비롯된 당정 갈등설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겁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지금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집중할 때라며 당정 갈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갈등설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개파 간 물밑 신경전이 없진 않단 분석입니다. 친윤계와 원내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는 당보단 정부가 쥐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애초 한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할 거였다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종적인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든지 또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보죠. 대책은 없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친한계는 국민 건강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정부를 지원만 할 거면 당은 왜 필요하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 문제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10년 뒤의 개혁 효과를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된 것도 이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드러난 조치란 해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관해 묻자 이런 국회는 처음 경험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본다며 의미도 불분명한 뉴라이트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같은 국회는 살면서 처음 경험한다며 사실상 한탄에 가까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라도 늘 열어놓겠다던 석 달 반 전 기자회견 답변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개인에 대한 언급도 변화했습니다. 지난 5월 회견에선 짧게나마 개인적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이번엔 한 대표가 주어인 질문에 당정으로 답하는 등 거리를 두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혜 조사 논란에 검사 때 사저에서 영부인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면서도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 다만 한 달 전 약속했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부속실을 만들 공간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이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그 배우자가 쓰는 뭐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게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은 일단 뉴라이트의 정의가 여러 가지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을 보고 정부 인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뭐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신임 총리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앞선 회견 땐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의 동의를 언급하며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말해 여소야대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자화자찬만 가득한 브리핑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금과 노동, 의료, 교육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들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은 물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협치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화자찬만 일색인 브리핑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생 대란, 의료 대란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구상도 구체적인 내용 없는 추상적인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조국 혁신당도 전형적인 전파 낭비 브리핑으로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는 게 민심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살포법 시즌2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곡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야는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쟁점 법안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며 다음 달 정기국회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날짜가 사흘 뒤 일요일인 9월 1일로 확정됐습니다. 한 대표 측이 전체 생중계를 요구했던 회담 형식은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는데 의제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떠난 거대 양당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만남이 미뤄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오는 일요일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입씨름이 오갔던 회담 형식은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도 회담장에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 수석 대변인이 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가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더해 의료 대란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주장 서주시길 바라면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풀 일이지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 민생 회복책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뒤로 끌어다니는 힘보다 2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를 갈라칠 의제만 들이민다는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최상병 특검에 이어 가장 중요한 현안마저 피하면 뭐하러 회담을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다시 좁혀본다는 계획입니다.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여러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실상 빈손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YTN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브리핑이 42분, 그리고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은 오늘 한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알기 쉽게 일단 그 대학교 학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저는 A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비해서 되게 표정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솔직 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국정 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개혁과 4+1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두루뭉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그 4대 개혁의 번지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은 유연성, 그리고 교육은 보육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의료는 지역과 필수 이런 데 이제 그 중점을 두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게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그 소득 대체율을 좀 적당한 선에서 묻고 다층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 그 정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발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뭐 좀 두루뭉술하게 또 뭐 일부는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조금 다른 어떤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를 주셨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시약점 이하라고 보는데요. 지금 엄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는 대통령이 그다지 솔직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 과제 중요하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구조개혁 과제들인데
여전히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4일 날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그간의 말씀에서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첨예한 현안이 돼 있는 이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좀 솔직하게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의료 현장은 어찌됐든 유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였는데 대통령께서 응급실 많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셨는지 저는 거꾸로 의문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쨌든 인식의 전환도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앞으로 이제 정부는 더 갈등의 일변도로 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고했던 대로 국정 브리핑에서는 연금 개혁 구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받을 젊은 세대는 조금 내고 곧 받게 될 중장년층이 더 낸다는 건데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3가지 기본 원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도 과연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다 내고 내가 나중에 60살이 됐을 때 그걸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그러니까 심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전향적인 그런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국회죠. 지난 국회 때는 사실상 공을 국회로 떠넘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다. 저는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이라는 게 보험료도 올리고 이른바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수 개혁에 중점을 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연금 개혁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지속 가능성을 비교적 길게 끌고 가고 만약에 이제 고갈이 그러니까 연금 그 기금이 고갈됐을 때 이 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구체화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로 빚어진 논란이 응급 의료 체계의 붕괴, 그리고 중증 환자들의 커다란 위기, 그리고 지역 의료의 공백 여러 가지로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고 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라든지 우리 취약한 공공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사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저항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일방적이고 또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나 우려 또 전문가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급기야는 여당의 지금 대표까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26년 한 해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유예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뭐 이런 제안에 거절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현장에 가봤냐, 현장에 가보면은 특별한 어쨌든 그 차질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진짜 가보셨는지.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게 안 알려질 리가 없거든요. 뭔가 잘못된 보고를 저는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도 3시간, 4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급기야 최근에는 야당 현직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입고 있는데요. 모든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더라도 그거를 현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이 개혁을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지난 4월 1일 날 간담회에서도 그때 총선 앞두고서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저는 말씀도 거기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지금 의료 현장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우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그럼 누가 이건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대통령께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오늘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약간 거절한 듯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로 예정됐던 만찬도 연기되고 통보 과정에서 뭐 패싱 논란도 일었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용산과 당 간의 갈등, 의료개혁이 지금 계속 용산 뜻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당의 의견이 좀 수반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대표인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 민심의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안에 따라서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은 버스가 떠났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그래서 전공의들이 대략 한 10,000명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혼란이 이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이라든지 지역 필수 의료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필수 의료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의사 부족으로 인한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수요 공급 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80%가 찬성한다. 그런데 이 70-80%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거의 만장일치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를 증원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대로 만약에 2026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면 그럼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겪었던 혼란을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은 밀어붙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그런 관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오늘 이제 그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어저께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면서 파업 동력이 거의 이제 소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그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만찬 회동을 취소한 거는 사실 추석 앞두고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고물가에 여러 가지 이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녁 먹고 우리 뭐 신나게 뭐 어떻게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게 별로 그렇게 그 볼성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볼성사납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연기하고 추석 이후에 만나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응급실 전공의 숫자가 580명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는 55명,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 문제만큼은 이제 용산이나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그 어제 통과된 간호법을 통해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이나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대화의 장을 열린 자세로 좀 마련하면 의사들도 나갈 의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지금 의정 갈등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공의 협의회나 또 대통령실이나 양측이 한치의 타협도 없이 평행선 달리듯이 지금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했던 2026년 한 해 유예안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양측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지금 그 응급실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국정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주대 그 권역예방센터 응급실 거기에 전문의가 14명 있었는데 지금 절반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건대병원은 전부 전문의가 떠나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런 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거는 너무 대통령실의 인식이 저는 아니하다고 보고 상황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계가 제안을 하면 우리는 그 제안을 수용할 그 의사를 갖고 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2,000명의 그 숫자 구체적인 그걸 학교별로 다 배정을 했는데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산출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과학적 객관적 근거나 기준이 뭔지를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학교별로 그 배정한 그 배정 심사 그 표 이것도 지금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2,000명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일시에 그렇게 늘리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그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서 즉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열어놓고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닫아놓고서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의사들이 그동안에 그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한동훈 대표는 이런 당정 갈등이 사치스러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만족도가 조금 그러니까 대체로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트리플 하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차기 주자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또 사실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위기감이 커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차별화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대 중원 문제를 한 대표가 들고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 파국으로까지 갈 소재는 아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도 또는 이제 임기 개헌 단축 이런 것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파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정 마비 내지는 헌정 중단 상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갈등,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원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당분간 함께 가는 그런 이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찬이 연기되고 또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한테는 미리 통보를 하고 3시간 뒤에 당대표한테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용산이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제 대통령 저런 말씀이 저는 가장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알아주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좀 더 솔직한 모습일 텐데, 추석 전에 만찬하자고 잡은 건 용산입니다. 그래 놓고서 추석 민심 들어야 되니까 연기한다는 거, 그게 추석 민심 때문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쁜 건데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분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정 갈등이라는 게 벌써 처음이 아니고 거듭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갈등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존은 뭐 정책위의장 임명이나 또 김경수 지사 사면이나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정책에 대한 이견이고 그 정책이 매우 예민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한동훈 대표도 쉽사리 물러설 뜻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용산이 민심에 귀결해야 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오히려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거꾸로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누적되면 그 양측 간의 갈등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물론 한동훈 대표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당 대표의 힘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 위주로 흐르면 미래 권력으로서 그 대선 주자 가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당대표의 지위는 불안정해지거든요. 이 딜레마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푸느냐가 과제일 텐데,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여당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서는 이 갈등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 그 뭐 김기현 대표처럼 그런 대표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기분 나쁘면은 잡혀있던 회동도 취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정 관계를 가져가면 그거는 뭐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10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상 거부한 겁니까? 저는 이제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진 않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신뢰 이슈가 있다,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 양자회담 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 A4 용지 들고 와서 줄줄이 17분을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담으로 보면 반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못 믿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양자회담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저는 의제가 철저하게 조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없이 만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의 회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회담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 원내 8당이잖아요. 원내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국회 그 정당 숫자가. 그래서 원내 8당과 윤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 회담 전후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제 양자 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여야 대표 회담이 잘 되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여야 그 대표 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현안들을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민 25만원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회담에 들어와야 풀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된다면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회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무혐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뭐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은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답변의 가장 문제였던 게 조사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검사 시절에 원거리에 영부인 조사를 간 적이 있다. 그거는 검사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당사자인, 본인과 부인이 당사자인 이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정 상식 이런 거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누가 봐도 공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특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일종의 이제 뭐 방문조사, 황제조사, 특혜조사를 한 건데 그걸 두고서 있을 수 있는 조사 방식이다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민들의 이른바 눈높이 이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고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인식의 일단을 저는 오늘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께서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오는 일요일에 만납니다. 결국 회담을 하는데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하는데요. 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거를 공개하기는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과 양자 회담으로 가야 되는 어떤 징검다리 회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다만 그 두 대표가 만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요. 그러니까 뭐 딱히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다 공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그 긴급한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AI 기본법이라든지 또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방패장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합의된 어떤 진전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구청 등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쑥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지며 구멍에 빨려 들어갔는데 차체 대부분이 땅속에 빠져 문짝만 겨우 도로 위로 드러났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량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멈춰섭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에 깊이는 2.5m로 차량 한 대가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웅성웅성을 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도로 건너편에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빼냈지만 도로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한쪽 방면 차선을 모두 통제하면서 차들이 반대 방향 한 개 차선과 인근 샛길로 우회했는데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끌어올린 관할 지자체는 구멍 주변의 도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뿐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겁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거나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탄핵 사유라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에 빌미를 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증인 면담을 금지하는 법 규정도 따로 없는 데다가 이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불성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헌법상 공익 실현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 만큼 탄핵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빼면 이 검사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서 이 검사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을 피하게 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의 계획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에 성공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까? 네, 헌재는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는 등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학교에서 500건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은 직접 나서서 피해 학교 현황을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에 응답한 2,49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와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낸 경우도 응답자의 60%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중학생 개발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이 불법 합성물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협조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자들의 사진을 합성물로 악용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최근 개설된 기자 합성 방 안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기자들의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합쳐 불법 성폭력 합성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경우 합성물을 제작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이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배우 유아인 씨가 출석해서 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8월 넷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은 0.26% 올라서 전주 0.28%보다는 조금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7%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1% 하락세가 이어져 전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0.0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기여시설 갈등과 관련해서 공약을 외면하면 혜택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시민과 세대가 어우러진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 시설을 짓는 곳은 획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0층,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정비계획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서울시 신통기획까지 선정돼 순항하는 듯했지만 시가 공공기여로 요구한 노인 돌봄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아예 사업이 철회된 곳이 현재 6곳에 이릅니다. 반면 시범아파트 바로 옆 대교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을 받아들여 신통기획 11개월 만인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서울시 혹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의식이,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 서울시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용적률과 동강 거리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며 시설물 공공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만 받고 공공개방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물 등재, 증개축과 철거를 포함한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각 자치구가 강력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사업 시행 인가부터 분양과 입주자 대표회의 승계 이후까지 공공개방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보안 대책도 강화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2% 떨어진 2662.28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컸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종료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가정해 훈련한 한미 군당국은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미군의 수송 헬기가 목표 지점에 닿자 장병들이 침투를 시작합니다. 교전을 벌이며 핵심 시설에 침투한 뒤 닫힌 문을 절단기로 뜯고 차례로 적을 제압합니다. 오발 상황까지 가정한 합동 특수 타격 훈련은 우리의 육군 공군 특수부대와 미국의 이 전투항공여단이 참여해 닷새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임무만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서해 해상사격장에는 한미 전투기 60여 대가 사흘간의 실사격 훈련을 끝냈습니다. 창공을 가르던 KF-16이 합동정밀 직격탄 제2담을 투하하자 바다 위에 솟은 작은 섬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F-35 전투기가 쏜 공대공 미사일은 하늘을 나는 표적을 맞춰 공중에서 폭발시킵니다.
모두 48회로 지난해보다 야외기동 훈련을 크게 늘린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해방패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한미가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자산까지 활용해 다영역 작전을 펼친 것이 특징입니다. 한미는 이번 UF 연습과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했던 북한은 훈련 기간에는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을지 자유해방패를 종료한 뒤에도 쌍용 훈련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태풍 산사는 일본 내륙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한 동풍을 불어넣어서 동해안 지역은 비바람이 불고요. 내일도 속초는 낮 기온이 27도에 그치는 등 기온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산맥 서쪽은 폭염이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광주는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영동과 강원 남부 내륙, 영남 해안 지역에 최고 4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1시간에 20mm씩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납니다. 영남 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 아니라 이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정책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겠지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공급과 정책 금리 관리를 통해서 진정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볼 정도로 훌쩍 성장한 상반기 수출 실적을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5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88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체감 경기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공급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그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선 GDP 대비 90% 후반대였지만 현 정부에선 90% 초반대에서 관리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에 대한 좀 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저금리로 갈아타기 등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을 향해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돼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건 열악한 처우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해 과거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제 플러스에 행위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 의료 기반 확충 등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7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딱 부러진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향은 내일 발표될 의료개혁 특위 1차 실행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임금 협상과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대부분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피하기는 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대학교 병원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350여 명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노조는 병원 측을 향해 임금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당여 중단하라! 의료 공백으로 업무 과중을 겪는 노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5%까지 완화한 요구안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과 야간 근무 개선, 돌봄 휴가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심한 감정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교섭은 결렬됐고 밤새 이어진 노사 자율 협상도 불발됐습니다. 그나마 필수 의료 인력 조합원 400여 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업무에서 전공의 업무까지 업무 과중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병원은 직원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기관은 모두 62곳. 다행히 대부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료대란은 피했습니다. 전공이 공백을 메우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에 조속한 교섭이 필요해 보입니다. YT의 노세르입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게 된 조 교육감은 여전히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첫 3선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51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경우도 14명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최근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본인이나 특정인의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정보나 합성 제작을 요청하는 정보도 신고해달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도 소개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신고 채널을 안내했습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 선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판사는 드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드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정엔 성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t une autre histoire, mais c'est un message adressé a priori à l'ensemble de l'entrepreneuriat numérique, que ce soit en France ou à l'international.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부상자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서 규슈 일대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주변의 주택가를 삼킬 듯 거칠고 빠른 기세로 흐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트럭들은 절반 가까이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전신주가 건물을 그대로 덮친 채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면이 크게 뜯겨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의 위력입니다. 오이타 현에는 48시간 동안 5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통계 이후 최대 강우량입니다.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는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인명 피해도 잇따랐는데 규슈 지역 7개 현에서는 강풍의 여파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 1만 6천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도달하기 전 아이치 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고속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다행히 이번 최강 태풍의 북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가을까지 늦더위가 예고된 올해, 앞으로 가을 태풍이 또 북상해 온다면 어떨까요?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강 태풍으로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호 태풍 산산. 이번 태풍의 한반도 북상을 막은 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덮였던 상층의 더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온 상황. 이 때문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지만 서쪽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이어지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고 해안가에도 너울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다시 늦더위 속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험이 존재하는 건데 기상청은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은 아직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모델은 예측장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9월 태풍의 발생 위치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통로가 어디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발생이 좀 더 서쪽 해역에서 일어나고 또 하필 북쪽 찬 공기의 파동 양상에 따라서 북상하는 통로가 보다 서쪽으로 열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태풍의 피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올해는 라니냐의 경향과 온난화가 겹쳐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도 상층으로 고기압이 버텨준다는 건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주주와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한 상황이라며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 뒤에 두산 밥켓을 상장 폐지하려던 두산그룹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소득이 늘고 있다지만 물가는 높고 쓸 때는 많고 영 체감이 안 되죠.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5%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0.8% 느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4가구 중에 1가구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상승세입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실질 소득도 435만 3천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증가폭은 0.8%에 그쳤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8개 분기째 계속됐습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 원으로 4.6% 늘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과일 가공품 소비지출액은 12% 넘게 늘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 1% 가까이 늘면서 23.9%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적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중이 54.9%로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사 가기 직전에 뭐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러면서 같이 이제 뭐 가구라던가 가전을 같이 구매하면은 이제 좀 큰 돈이 좀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구재가 증가해서 좀 적자 가구 비율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무직 가구 증가로 1분위 가구 소득이 3.7% 느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 증가로 5분위 가구 소득은 5.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소득은 1분위의 5.36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소득 분배 상황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분기별 가구 소득보다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와 3파전을 벌인 끝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죠. 그런데 일찌감치 탈락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은 자기들 거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CEO는 프랑스 출신 패트릭 프레그먼입니다. 15년 전 프랑스 알스톰사 원자력 부분 CEO로 근무할 때 바라카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에 진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패배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금도 폴란드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프레그먼은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핵심 설비 대부분을 국산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곧 체코를 찾아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체코 총리의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인 가압수형 경수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5년 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원전에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다며 허락 없이는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발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져 일부 설비 계약과 기술 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득을 노리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속내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기선 제압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효과를 좀 줄여보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자꾸만 많이 먹으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4,1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 상차림 비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1%, 대형마트는 2.3%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감소한 건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25가 배달앱 3개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625 전준희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경쟁사의 무료 배달 도입과 과도한 출혈 경쟁 등으로 회사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에 달한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기술 한계를 돌파해냈다며 동작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11%, 전력 효율은 9%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걱정된다며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고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최윤종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윤종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현행법상 20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이유로 투자금 160억 원을 챙긴 뒤 달아나 성형수술까지 받은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가상자산 사기 일당 9명은 가상자산 채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 금액의 18%를 주겠다며 피해자 158명에게서 160억 원을 받은 뒤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인 A씨는 10개월간 도피했는데 2,100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을 착용하면서 신분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척추 전문 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에게 오랜 기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2015년 A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인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비위 혐의로 임원직을 박탈당한 뒤 보복성 공격을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최영일 위원장 체제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될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여자 대표팀 감독과 남자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한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바람이 불겠고요. 기온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28도를 밑도온 속초의 기온은 내일도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반면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산맥 서쪽은 폭염이 강화됐는데요. 내일도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강원 남부 내륙,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1시간에 20mm씩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영남과 전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과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고요. 9월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드디어 가을이 오긴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퇴근길 공기가 한결 선선하긴 하던데 이제부터는 환절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3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이고요. 선선해진 밤 공기를 대비해 겉옷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현,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